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여기서 어제라는 것은 지금 제가 어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렸는데 제목이 뭐냐면 탐색적, 확인적 요인 분석 여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어제 올렸단 말이에요. 어제 올렸는데 바로 여러 가지 어떤 반박 그리고 재반박, 반박, 재반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논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니까 왜 이 동영상을 찍냐면 물론 이제 어디까지나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누구 말이 100%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다들 주장하시는 것들이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 그리고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나름대로 근거와 경험에 기반해서 주장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누가 맞다 틀리다 저도 참 판단하기 어렵고 다른 분들도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느낀 게 있어서 이건 제 입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 입장인데 이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시는구나. 요게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이 EFA인데 EFA를 하고 나서 CFA를 해야 한다. 자, 이거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뭐냐면 그분들도 한 가지 아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은 이거예요. 자, 나도 안다 이거죠. 탐색적 요인 분석은 이론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 확인적 요인 분석은 이론 정립이 된 상태에서 하는 거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론 정립이라는 것이 지금 요 과정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네가 짠 모형이 이런 모형 아니냐. 예? 이런 모형 아니냐. 그러면 요 모형이 네가 확인하고자 하는 너의 이론인데 첫 번째 네가 이론을 짰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너의 현재 위치가 학생이라거나 아니면 너는 그냥 일개 초보 연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이론이 아직 불안정한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요 부분에 대한 지금 이론적 근거가 좀 약한 거 아니냐. 세 번째, 좀 이게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근거를 가졌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근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면 이제 저같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 예? EFA하고 CFA하고는 엄연히 분리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저하고 이제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뭐냐면 이 EFA, CFA에서 말하는 이 팩터 어널리시스라는 것은 똑같아요. EFA는 이론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고, CFA는 이론 정립이 된 상태를 확인하는 거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론이라는 것이 이런 이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인 분석은 지금 요거 하나 따로 떼와서 요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따로 떼와서 요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따로 떼와서 각각 하는,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얘네들의 관계가 뭐 되겠니 안 되겠니 확인하고 뭐 그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요거 이제 겨우 요거 하나 떼와가지고 요 안에 있는 구성체계가 요거는 이제 다른 페이지에서 말씀드려야겠네. 자, 좀 다음 하얀 도화지에서 다시 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저 같은 사람의 입장은 뭐냐면, 자, 하나의 도구가 있어요. 이 도구가 뭐냐면, 한 3개 정도의 요소 또는 이제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치자 이거예요. 자,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조직 몰입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면 조직 몰입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 도구 그러니까 이 조직 몰입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기업 종사자들한테 연구 대상은 지금 대기업 종사자들이에요. 대기업 근로자, 근로자. 이 사람들한테 당신들 지금 조직 몰입 잘하고 있나? 이런 거 한번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직 몰입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이 사람들한테 적용시키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이 도구가 다른 용어로 뭐라고 불리울 수 있냐면 개념이라고 불리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자,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측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학술적으로는 이 개념을 정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정의와 이 측정의 범위를 맞춰야 돼요. 자, 그래서 우선 측정이라는 문제로 가봅시다. 나는 이제 이 대기업 근로자한테 조직 몰입이라는 걸 측정하기 위해서 자, 뭘 물어봐야 될까? 그죠? 뭘 물어봐야 될까?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선행 연구 조사하고, 그 다음에 문헌 고찰하고, 그거를 다시 합해서 제가 문헌 고찰이라고 쓰면 그거를 다시 이렇게 리스트를 뽑았어요. 다시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야 이거 빠졌는데, 요거 빠졌는데, 야 요거는 필요 없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조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거를 못 믿겠는데 저 새끼 저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델파이 기법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죠. AHP나 뭐 이상한 거 DA나 이런 거 써가지고 이제 이게 대충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요거를 다시 이제 얘네들한테 다시 또 조사해가지고 이게 정말 어떻게 묶이는가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쓰죠.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게 요인 분석은 EFA이고 MDS를 쓸 수도 있고. 또 뭘 쓸 수 있을까요? 군집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무슨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잠재 프로파일 분석 여기서 해도 되나?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게 요렇게 비슷하다 그러네? 그러면 요 안에 거를 좀 해석을 해보자. 해석을 해보자. 해석을 막 해봤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조직 몰입인데, 이거는 이게 동료하고의 몰입을 말하는구나. 그 다음에 요거는 업무의 몰입을 말하는구나. 요거는 이제 조직에 대한 몰입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 조직 몰입의
측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점점 개념화하고 있죠. 점점 개념화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걸 나중에 이제 도구 개발을 해놓고 EFA 같은 거 써가지고 도구 개발해놓고 내가 요 상태를 딱 보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대기업 근로자, 적어도 한국에 있는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조직 몰입이라는 것은 동료나 뭐 업무나 뭐 조직과 관련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몰입을 일컫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 개념이 정의가 되겠죠. 근데 내가 이걸 한 사람이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인 1. 그럼 이제 유명인 2도 막 정의하고. 근데 나는 지금 경영학에서 지금 정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심리학에서 이걸 또 정의를 했네. 그러니까 약간 구성이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은 어떤 사회복지학적인 측면에서 또 이런 짓거리를 했어요. 요 구성이 또 약간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다시 흰 페이지를 열어가지고 다시 설명해 봅시다. 자, 조직 몰입. 립이라는 하나의 개념이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가 될 수 있겠죠.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정의가 될 수도 있고, 경영학적인 차원에서 정의가 될 수도 있고, 교육학적인 차원에서 정의가 될 수도 있고, 뭐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전자공학적인 측면에서 뭐 정의가 될 수도 있는 문제죠. 뭐 따지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되면 이 조직 몰입이라는 이 사람들의 지금까지 연구를 해온 것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이것들이 전체적인 굉장히 포괄적인 학술적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심리학에서는 뭐 이런 구성 요소를 가지더라. 적어도 한 2가지 정도 구성 요소를 가지더라. 경영학에서도 한 2가지 정도 구성 요소, 이렇게 이제 구성 요소를 가지더라. 뭐 이렇게 얘도 한 2가지 정도 구성 요소, 얘는 이제 뭐 한 가지 정도 구성 요소를 가지더라. 자,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경영학 여기서 사용되는 것들을 요렇게 가져와 가지고, 자, 이 전체적인 학술적인 개념은 이론적인 배경에 그 조직 몰입에 정의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 다 소개해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있더라. 심지어는 조직 몰입은 조직이라는 단어와 몰입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이다. 사전적 정의, 뭐 어원적 정의,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정의, 이게 다 학술적 정의 아닙니까? 학술적 정의를 다 정의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자들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구성 체계를 가지더라. 자, 그래서 구성 체계는 약간 측정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도 이걸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나도 내 연구 대상이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다. 그러면 이제 이 장애인한테 좀 맞는 정의를 또 내려야 됩니다. 어디에서 요 정의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의를 또 해야죠. 조작적 정의라 그러죠. 조작적 정의를 합니다. 이 조작적 정의의 범위는 내가 가져오는 요 구성 체계를 벗어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구성 체계하고 나의 정의를 또 짜맞춥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앞에 2페이지 전에서 그 쎄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탐색적으로 개발을 해놓은 이 도구를, 탐색적 요인 분석 같은 걸로 개발해놓은 이 도구를 내가 가지고 왔어요. 연구 대상은 좀 달라졌다 이거예요. 그건 내가 조작적 정의로 풀겠다라는 거죠. 자, 요거하고 이 구성 체계와 맞춰서 조작적 정의로 풀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구성 체계가 자, 이렇게 내가 지금 조작적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구성 체계가 비록 내가 지금 사회복지학적 측면에서 지금 써먹고 있지만 이 도구가 비록 경영학에서 왔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장애인한테 지금 내가 접목시키려고 하는 조작적 정의를 위해서 접목시키려고 하는 조직 몰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 연구 모형은 따로 있어요. 자, 조직 몰입이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조직 몰입이 뭐라고 할까?
뭐 조직 만족도, 조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모델이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조직 몰입이 조직 만족도에 미치는 이 이론적인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 몰입이라는 이 구성 체계를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요인 분석을 해야 되죠. 진짜 이렇게 구성이 되나? 이거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직 몰입에 대한 정의도 이론입니다. 정의도 이론이에요. 자, 요거 이제 다시 다음 페이지 넘겨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가 뭐 이론이라고 하니까, 자, 얘가 얘한테 미치는 영향, 얘가 얘한테 미치는 영향, 얘가 얘한테 미치는 영향. 요거만 이론적 근거, 뭐 이론적 정립, 이론적 체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얘를 포함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얘의 학술적인 정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런 구성체계도 이론적 정립이요, 이론적 체계요, 이론적 근거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요인 분석을 한다는 것은 각각 도구에 대해서 하는 요인 분석이 있고, 요렇게 만들어 놓고 요 경로에 대해서 이론적인 확인을 하는 요인 분석도 있어요. 이것도 요인 분석이고 요것도 요인 분석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지금 요렇게 각각 만들어 놓은 뭐 이런 연구, 그럼 이 관계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학문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연구 대상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 가설이 채택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정립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요인 분석을 우리가 구조방식 모델 분석에서 측정 모델 분석이라고 하죠. 측정 모델 분석. 그러니까 측정 모델 분석은 뭐냐면 요 구조에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얘네들이 갖추고 있는 어떤 이 도구에 변화가 있으면 좀 곤란하죠. 또 분석적으로도 이 도구들은 각각 지금 이 요인 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CFA라고 하는 뭐 1차, 2차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네들을 통해서 구성 체계에 대한 확인이 되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벌써 여기서 타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쓸데없는 거 빼고 가급적 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분산을 걸어줘서 가급적 빼는 걸 최소화시키는 거죠. 왜? 내가 만든 거 아니니까. 가급적 구성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제거를 해요. 뭐 문항 같은 거 제거하죠. 근데 요인 같은 거 제거하면 이제 골치 아프죠. 이론적으로 이제 많이 빠그러지는 거죠. 그거를 또 다시 근거 세울 수 있는 이론을 또 찾아서 이거 이제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지금 이제 뭐 1차, 2차 확인증 CFA 이런 거 합니다. 자,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확인증 요인 분석을 하는 거죠. 이 문항 하나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와 문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현 시대의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 연구 대상이 미국이 아니라 뭐 한국의 뭐 서울 뭐 어디 뭐 아니면 전라도 전주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연구 대상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이 문장을 보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뉘앙스는 바뀌지 않고 뭐 단어 교체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뉘앙스는 그대로 접목을 시켜야죠. 근데 30년 전에 한 거하고 지금 30년 후에 한 거하고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뉘앙스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문항이 예를 들어서 제거될 수 있어요. 현대 내 연구에서는 이 문항이 필요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문항도 필요 없네? 이 문항도 필요 없어서 이게 다 날아간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까지가 하나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얘는 측정을 위한 거고요. 여기까지가 개념이며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하부 요소가 날아가는 거는 다른 이론적 근거로 대체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 보니까 요렇게도 정의를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막 제시해줘서
내가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없다면 결국에는 이런 거 날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얘네들을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문항 제거는 할 수 있죠. 근데 요인이 날아갈 정도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분산을 막 걸어주는 거죠. 측정 오차간의 공분산을 걸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형의 적합도를 개선시켜서 최대한 요 구조를 맞춰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 구조를 이제 맞췄어요. 맞춰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차원 감소가 되죠. 얘네들 평균값을 얘한테 주고 얘네들 평균값 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안 써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개념화를 시키는 거죠. 이제 개념이 딱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뭐가 됐냐면 이제 측정 모델이 되는 거죠. 자, 측정 모델 분석에서는 자, 이렇게 얘 도구가 자, 이제 이렇게 개념화 돼가지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미치고 원래 이제 문항들이 있었지. 근데 얘네들이 측정의 문제니까 다 날아간 거고. 그래서 차원이 감소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측정 모델 분석이 요것도 요인 분석의 일종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요인 분석에서 측정 모델 분석에서 지금 앞에 제일 처음 말했던 그분들이 말하는 이론적 정립을 확인하는 게 바로 여기 측정 모델 분석이라는 거죠. 이게 이론적 정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측정 모델 분석 제대로 그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요건 지금 마치 그 구조 모델 같으니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측정 모델 분석 요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뭐 조직 몰입 원래 요렇게 있었던 거 요거 이제 다 없애고 평균값 줘가지고 이제 차원이 감소돼서 요렇게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직무 만족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것도 차원 감소돼가지고 뭐 다 없어지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있다 칩시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얘네들 간에 과연 뭔가가 판별 타당하며 집중 타당하며 적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여기 만약에 이 독립변수가 2개 있다면 얘네들은 상관관계가 높으면 안 되지. 뭐 이런 거 보고 여기서 판별 타당도니 뭐 집중 타당도니 뭐 개념 신뢰도니 CR이니 AVE니 AVE 루트 AVE가 R보다 커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얘네들끼리 잘 친하고 놀아야 되는데 얘네들하고 친한 것보다 얘네들끼리 친한 값이 더 높아야 된다. 이게 바로 판별 타당도예요. 이게 다 어디서 이루어진다? 이게 다 측정 모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각 도구는 요인 분석을 다 거쳐온 거라는 거죠. 그때 요인 분석이 뭐냐면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는 거지 EFA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이런 부분이 이론적 정립의 뭐 됐을 때 안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자꾸 헷갈리니까 EFA를 해야 되고 네가 말하는 이론이 뭐 대단한 이론이라고 너는 이론적 정립을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EFA를 하고 CFA를 해야 돼. 이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확인적 요인 분석의 이론이라는 거는 내가 가설 검증하기 위해서 만든 그 구조 모델의 이론이 아니고 이 구성 체계에 대한 이론이라는 거죠. 이 구성 체계에 대한 이론을 내가 다시 탐색적으로 본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했던 건데 요거 일단 지우고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EFA 결과하고 똑같은 데이터 CFA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른데? 구성체계가 다르는 거예요. 구성체계가 원래 만들어진 거는 자 요렇게 구성이 돼야 돼요. 요렇게 구성이 돼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론. 그 도구에 대한 정의, 개념화에 대한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 이론을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론을, 이 구성체계에 대한 이론을 여기서도 확인하고, 구성체계가 다르게 나올 텐데, 그래서 제가 어제 만든 동영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럼 가위바위보로 결정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론에 대한 뭔가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보시고, 제 말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하실 수 있죠. 자, 반면에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어마어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각종 책에서 다 나와요. 각종 통계학 구조 방정식 관련된 책에서 다 나오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런 설명은 그 어느 누구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틀렸으니까 이런 부분을 설명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뭔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득력 있는 뭐 주장이 여기저기서 막 나와야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죠. 지금 학교 일선에서는 대학원에서 뭐 논문 심사 과정 이런 것들 할 때 이거에 대해서 뭐 서로 뭐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그 교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려 있는 문제예요. 근데 아무도 지금 뭐 자기 말이 다 맞다, 뭐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제가 어저께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지금 EFA 거치고 CFA를 하는 거는 우리나라만 하는 거다. 해외 저명 학자들이나 구조방정식 전문 연구가들은 이렇게 안 하더라. 분리해서 하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 어떤 블로그도 제가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서 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차원에서 동영상을 또 만들어서 올립니다.